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모레 혁신위가 출범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인 위원장의 의중에 대해서는 오늘도 언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며 국민의힘 기득권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당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공천 룰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 될 듯합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통합과 희생을 강조했던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은 당을 집에 비유하며 기초부터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이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혁신위 인선 1차 시한은 오는 26일로 제시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저는 도구입니다. 11명 이내로 구성될 혁신위엔 비영남 출신과 여성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후보로도 검토됐던 호남 출신 30대 내과 전문의 박은식 호남 대안포럼 공동대표도 거론됩니다. 비윤계라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혁신위가 공천 기준까지 손을 대더라도 관여하지 않을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천 룰도 제시해 주신다면 지도부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출범할 혁신위가 희생과 변화로 상징되는 공천 룰을 마련하고 중진을 비롯한 당내 의원들의 반발로 이어질 경우 이 자체로도 당 혁신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전체적으로는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 이익에 지나치게 기댄 결과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나타났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죠. 장 차관에 이어서 총리도 시장으로 직접 나가 김장 물가를 체감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김치용 갓을 들어 올려 향을 맡아봅니다. 파 한 단과 배추 세 포기도 구매합니다. 이게 뭐 상당히 비싸졌던데 요즘은 또 아직 안 내렸죠? 예예.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나부터 늘 현장에서 뛰겠다고 한 뒤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 주십시오. 실무자 모두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한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국민은 하루가 급한데 선제적으로 해결을 못할 망정 왜 며칠, 몇 달 뒤에 대책이 나오냐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 차관은 대형마트로, 농식품부 정책실장들은 설탕공장과 계란 유통센터를 찾아 물가 잡기에 힘을 보탰고 이영 중기부 장관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어떻게 좀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계시는지 전국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비서관, 행정관까지 외국인 근로자 면담과 MZ 교사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입니다.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고 민간 사업자가 선정된 YTN 매각에 정치적 배경이 없는지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야가 회의장 추태를 차지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좀 더 두고 보죠.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야가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런 고성과 야유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가 조금 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협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막겠다고 했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인
179명이 찬성하며 무력화됩니다. 119석 해서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다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YTN 매각 과정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무 복귀 뒤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으로 대여 공세를 폈습니다.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정치적 논쟁점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대표는 오는 주말 광화문에서 열리는 헬로윈 참사 1주기 장외 투쟁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오늘 법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돈봉투가 오간 걸 포함해 선거자금 일체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송 전 대표가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법정 진술 내용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봉투 수수자 실명을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해당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인천 둘은 이성만 허종식 의원, A는 임종성 의원이 맞냐고 묻자 이 전 부총장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송영길 후보 지지 모임에 불참해 돈봉투를 교부 못한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도 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냐고 묻자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선거 자금 관련 사안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인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록에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은 정황이 나오지만 송 전 대표는 부인해왔습니다.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자로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 이 전 부총장이 가명을 위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에서 나온 증거들이라며 이 전 부총장은 이미 2심까지 끝내 허위 증언으로 얻는 이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 파티를 벌이고 노래까지 불렀다고 주장해 가짜뉴스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이른바 협업을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했다는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관련 내용은 거짓으로 판명됐지만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해 말한 내용과 관련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을 적용한 겁니다. 당시 의혹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이 근거가 됐습니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하더니 아유 노래하는 한숙표.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 등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그동안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비판을 받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장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장부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그동안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해오다가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중요한 단추가 하나 꿰어졌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노총 본부 앞 고용부 근로감독관들과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치합니다.
회계 서류 표지와 내지 한 장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노조가 탄압이라며 거부하자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당한 행정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 공시를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던 민노총이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회계 공시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한노총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회계 공시 결정 배경에 대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각각 100만 명에 달하는 산하 노조원들이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회계 투명성에 저항하기 힘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다만 한노총은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고 같이 죄를 물어서 이 부분은 위헌 소송을 통해서 저희의 정당성을 좀 입증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민노총도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렇게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로 앞으로 산하 550개 대형 노조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낸 노조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 부실한 회계 공시엔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정부의 노동개혁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70%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왜 민주노총에 돈을 내야 되냐. 지난 6월 포스코 노조도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민노총을 떠났습니다. 불투명한 조합비 사용은 그간 노조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양대 노총이 이번에 동참하기로 한 고용부 회계공시 시스템은 조합비 등 수입 현황과 인건비 상급단체 부과금 같은 지출 내역을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조는 총 673곳인데 한노총과 산하조직이 303곳,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이 249곳입니다. 노총본부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한 이상 산하 대형 노조들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내부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공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제도적으로 당연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법치주의와 회계 투명성을 내세운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예, 목선 귀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 한 척이 동해 속초 인근으로 넘어왔습니다. 남자 1명과 여자 3명 등 일가족으로 보이는 4명이 타고 있었고 귀순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경계 실패 논란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귀순 경위는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목선이 속초 앞바다에 나타난 것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속초 외홍치항 동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여선이 7m 길이의 소형 목선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했대요, 새벽에. 대하다 처음에는 여기가 어디에 묻더라고요. 남성 1명과 여성 3명인 일가족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목선은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속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군은 오전 5시 30분쯤 레이더로 남하하는 물체를 파악한 뒤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육군 해안 감시레더에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추적 감시되는 중에 상황을 표적을 식별하는 과정에 있었고. 하지만 군 당국은 1시간 40여 분 뒤인 어민 신고 전까지 해당 물체가 목선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NLL 35km 내려오기 전에 이미 포착이 돼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주민 신고로부터 작전이 시작됐다는 것은 경계 작전의 실패가 아닌가. 또 초계기를 띄운 시점도 레이더 포착 시점이 아닌 어민의 신고 이후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비행기가 자꾸 빙빙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지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예,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이 대거 북송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의 탈북에는
여러 정치 외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선 귀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최근 들어 북한 주민이 집단으로 입국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네, 지난 5월에도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왔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9명이었는데요. 가족 단위로 배를 타고 온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이었습니다. 예. 이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5명이 집단으로 탈북해서 입국했는데요. 이 탈북민의 귀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귀순자가 한동안 뜸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만 봐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뜸했습니다. 2016년 한 해 1,400명이 넘던 탈북 주민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줄어들다가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북한이 경계를 강화하면서 100명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67명이던 탈북 주민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39명으로 벌써 2배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그 파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네, 이 판문점에서 북송되던 장면이 지난해 공개됐었는데요. 이 사복 차림의 정부 관계자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귀순 어민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이 충격을 줬습니다. 예.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당시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번 사례를 제외하면 강제 북송 조치가 이뤄진 뒤에 북한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온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탈북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했다라는 것은 탈북 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주민들도 저 장면 보고 탈북할 엄두가 안 났겠죠. 그럼 앞으로도 이번 목선 귀순 같은 형태의 귀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무역 규모를 보면 2017년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이 외화벌이가 급감했고 또 코로나로 3년 넘게 봉쇄하면서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식량난이 심해져서 최근 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주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김정은 정권이 내부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북한 이탈 주민이 예전 수준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해상 경로는 위험이 굉장히 크게 따르는 탈북 경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탈북했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가족의 안전이라든가 정치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결국 정권에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이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 당시 국가 채무 전망을 축소한 의혹과 관련해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기재부 직원들로부터 채무 전망치 축소와 관련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윗선이 홍 전 부총리를 말하는 건지 그보다 더 윗선인지를 밝히는 게 이번 감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역시 장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부르기에 앞서 당시 기재부에서 국가채무 전망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실무 역할을 했던 사무관부터 보고라인에 있던 과장, 국장급 등을 상대로 전망치가 축소된 이유를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사받은 직원 대부분이 윗선을 언급했다며 전망치가 축소됐다면 실무진이 임의로 바꾸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양호할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취임 초부터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홍 전 부총리가 재정 여력을 두고 당시 여권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법인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과도한 위기 조장이 우리 미래를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대처하는 데 완전 바람직한가?
선진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양호하다고 제가 평가를 논의 드렸고요. TV조선은 홍 전 부총리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수협과 새마을금고가 해외 투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전부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국내 금융기관이 대규모 해외 대체 투자에 나설 땐 투자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왜 이런 대규모 손실을 막지 못했던 걸까요? 송무빈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미국 최대 상업지구인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지난 2019년 새마을금고와 수협중앙회 등은 이곳 심장부에 들어선 호텔 복합 건물에 중순위 채권자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에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면서 돈줄이 막혔고 건물은 헐값에 매각됐습니다. 좀 가까이 보면 공실이 되게 많습니다. 현재 이제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발생한 자산이고요. 새마을금고와 수협은 단 한 푼의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각각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잇따라 날렸습니다. 당시 수협중앙회가 평가한 해당 건물의 가치는 무려 1조 4,700억 원. 수협중앙회는 투자심사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해당 건물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그 변수가 생길 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1금융권도 있었고 그 결과 투자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 찬성으로 투자를 의결했지만 결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 철두철미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해외 투자를 통째로 날렸다는 것은 상당히 허술한 어민들의 돈이라고 봐야 돼요. 수협중앙회의 다른 해외 투자 7건도 모두 적자인 상황.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에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섣불리 뛰어든 해외 대체 투자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피해 규모가 450억 원을 넘어선 수원 전세 사기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사기를 벌인 임대인이 소유한 집에서 등기 없는 세대가 발견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된 이 주택이 무단 증축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무단 증축의 경우에는 철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을 잃게 되는 건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무단 증축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체 임대인과 중개사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 건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구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의혹이 제기된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층과 7층 테라스에 무단 증축한 철골 가벽이 세워졌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집주인이 2014년 주택을 매입한 지 1년 만에 위반 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위반 사항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써줬다며 황당해합니다. 위반된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이력에도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요. 등기 안 된 세대의 전세 계약도 맡았던 중개법인 소속 공인중개사였는데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5년 넘게 운영하던 사무실의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할 텐데 현재 포리 소문도 없이 가게가 빠진 거예요. 사라진 중개법인에는 전세 사기 피의자로 입건된 임대인의 아들이 3년 동안 감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중개법인은 아직 사무실 이전이나 해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임대인 일가족과 공인중개사들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70대 택시기사가 살해당하는 일이 어제 벌어졌는데요. 태국으로 달아났던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이 국제공조에 나서면서 피의자가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된 건데요.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태국 경찰관에게 끌려오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체포영장 발부된 거 지금 영장 집행할게요. 살인, 강도살인으로. 어제 새벽 3시쯤 충남 아산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A씨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도 빼앗았습니다. A씨는 숨진 택시기사의 택시를 몰고 인천공항으로 가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택시를 추적한 경찰은 즉시 인터폴 등과 공조에 나섰고
태국 공항에 도착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A씨를 뒤쫓은 지 8시간 만입니다. 체포된 A씨는 결국 범행 하루 만인 오늘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태국에 가서 뭐 하시려고 그랬죠? 경찰은 A씨가 태국에서 쓸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한 뒤 지나는 택시를 무작위로 골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게 있었고 환복한 상태에서 인천공항 입구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나. 경찰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연관된 마약 투약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 3세와 가수 지망생에 이어서 이 방송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30대 작곡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도희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 이성균 씨와 또 다른 유흥업소 직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연관된 7명 가운데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작곡가는 2016년과 2021년에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했고 올해 초 출소했지만 또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작곡가는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가수 지망생과도 지인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재벌 3세와 이들을 포함한 내사 대상 5명의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성균 씨와 유흥업소 종업원의 투약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가수 지망생과 작곡가 등 내사 대상자들의 혐의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 측은 재벌 3세와 가수 지망생은 물론 방송인 출신 작곡가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같은 혐의로 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광복절에 특별 사면된 지 2달 만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이 전 회장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이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계열사 사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한 겁니다. 허위로 급여 지급된 정황 파악하셨나요?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3년간 계열사 임직원에게 급여를 이중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빼돌려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공사 비용도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이 전 회장 자택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계열사 골프장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4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간암치료 및 건강상 이유로 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술집을 드나들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십니까? 결국 2018년 다시 구속 수감돼 이듬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올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지만 2달 만에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카카오를 향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이 카카오의 투자 책임자가 구속됐고 김범수 창업자도 소환돼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금감원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SM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노렸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불러 오늘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금융감독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세 조사에 임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감원은 카카오 법인을 향해서도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하게 돼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SM엔터를 인수한 이유는 카카오엔터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서였지만 K-팝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겹붙으면 강력해진다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인수 자체의 시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법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오랫동안 계획해온 카카오엔터 상장은 무기한 미뤄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카오의 계열사가 상당히 이제 투자자로부터 신뢰감을 많이 잃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지역 의료 실태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역에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35곳이 있는데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내과와 소아과 등 무기한 부분 휴진에 들어간 의료원이 3분의 2 정도입니다. 그 실태를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일대 유일한 공공병원인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입니다. 지난달부터 의사 2명이 연달아 그만두면서 정형외과는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환자 대기 공간은 텅 비어 있고 진료실은 아예 불이 꺼져 있습니다. 현재 정형외과를 포함해 의사를 모집하고 있는 진료과는 모두 6개. 소아과는 4년째 의사를 못 구해서 진료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고 응급실은 요일제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충원이 안 되면 결국은 부분 운영으로밖에 당장은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유일한 소아과 전문의가 곧 퇴사할 예정이라 휴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봉 4억 원에 응급실 의사를 구했던 속초의료원은 이번엔 정형외과가 비었습니다.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모두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지역병원들과의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국고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대치동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 고교 2학년생은 물론이고 대학생에 이어서 직장인의 문의도 이어질 정도라는데요. 박재용 기자가 학원가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간판에 의대를 내세운 전문 학원들이 즐비합니다. 의대에 합격한 학원생이 보낸 화분들을 복도에 진열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학원가의 의대 열풍이 거셉니다. 의대 증원이 1000명 이상 대폭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학생들뿐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의대 입시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부모들이 대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의 사고의 폭이니까 사회생활도 훨씬 쉽게 정원 확대가 첫 적용되는 현 고2 학생들은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실력이 갖춰진다면 넣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라도 나름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 의대 정원이 1000명 늘어날 경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 절반이 의대 합격권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수생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로 올 수능 반수생은 이미 역대 최대인 9만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지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는 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해서 전남 신안 전체를 습지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갯벌 생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곳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불과 2달 만에 개발 제한을 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철새들이 쉬어가는 중간기착지인 전남 신안 앞해도 갯벌입니다. 해수부는 철새를 보호하겠다며 지난 2018년 신안 전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하는 갯벌이 사라졌고 남아있는 갯벌도 이용과 개발 압력으로 훼손될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년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안에 48조 규모의 해상 풍력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신안 해상 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자 해수부는 2달 만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5달 만에 개발 제한을 다시 풀었습니다. 개발 제한 예외 규정에 원래는 없었던 송전로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상위법인 습지보전법엔 홍수 예방공사와 군사 목적일 때만 개발을 허용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신안 갯벌이 습지보호를 위한 람사르 습지로도 등록돼 있어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법에서 전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개정한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입니다. 해수부는 신안군의 요청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자연에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상호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은 43년 만이라고 하는데 특히 빈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숙소를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해 23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격 행보는 이번 방문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70km 길이 500m 높이의 네옴시티를 축소한 전시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둘러봅니다. 단절된 구간이 산악지역이란 설명을 듣고선 산악터널은 한국 기업이 최고라며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의지는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채택된 공동성명에 반영됐습니다. 건설과 에너지에 집중됐던 협력이 첨단 산업과 원전, 수소 에너지로 확대됐고 네옴시티를 비롯한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도시 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는데 사우디는 국산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공2를 포함한 방공 무기에 관심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지역 현안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선 어떠한 방식이든 민간인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대한민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양국 건설 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선 현대건설과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24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사업 계약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제2중동부무로 복합이기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국빈 방문지인 카타르로 이동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중동 전쟁을 일으킨 무장정파 하마스가 대량의 재래식 포탄을 쏟아부어 세계 최강의 요격망이라고 불리는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킨 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겼습니다. 서부전선 일대에서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천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가 가장 큰 위협이죠. 오늘 한미가 이에 대비한 비공개 훈련을 했는데 윤동빈 기자가 그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로켓탄이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솟구쳐 오르자 뒤늦게 굉음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강철비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한 발은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음속의 3배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미사일 수준의 미 육군 전략무기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어제부터 닷새간 다연장 로켓 실사격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담터 계곡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미군 당국은 다연장 로켓을 남쪽을 향해 발사했지만 북한은 이를 트집 잡으며 무력 도발의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군의 다연장 로켓 훈련을 문제 삼으며 해상 완충구역으로 수백여 발의 포격을 가해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지난해 포격 도발이 대량 공세작전의 전초전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 훈련을 확대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포로 수도권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한미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일주일 동안 이례적으로
약 30여 발이 넘는 로켓탄을 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군 투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적의 고령 여성 인질 2명을 추가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하마스 대원은 인질을 잡아가면 아파트 등 보상을 받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고령의 이스라엘 여성 2명이 복면을 쓴 하마스 대원들에게 이끌려 나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음료를 건네받기도 합니다. It's okay, let's go. It's okay, let's go. 앞서 미국인 인질 2명이 풀려난 뒤 사흘 만이자 전쟁 이후 두 번째 석방 조치입니다.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민간인은 200여 명. 하마스 지도부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인질포에게 거액의 포상을 내걸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질을 방패 삼아 연료 공급과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하마스 전략에 이스라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상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אנחנו נערכים ביסודיות, זאת תהיה התקפה קטלנית, זאת תהיה התקפה משולבת מהיבשה, מהים ומהאוויר. 내부에서는 작전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질 석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의 물밑 압박도 변수란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유통업계에 등장했던 반값 치킨, 반값 소고기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반값 의류가 등장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의류 코너. 청바지는 19,900원, 기본 셔츠와 맨투맨 티셔츠는 10,0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품목은 25,900원에 판매 중인 기모 청바지입니다. 다른 의류 전문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도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원단을 절반 가격으로 구입해서 제작 단계부터 저희가 기획 디자인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했고 그다음에 홍보나 마케팅을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아서 또 다른 대형마트도 반값 청바지를 내놨습니다. 전국 40개 지점에서 한정 판매 중인데 2주 만에 20%가 팔렸습니다. 괜찮다. 실속이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보통 뭐 3구, 4구도 그냥 이런 일반 청바지들 또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19,800원이면 싼 겁니다. 불황이 심화하고 실적이 나빠지자 가격을 크게 낮춰 소비자를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류와 신발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8%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넉 달 연속 7.8%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티셔츠가 14.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원피스와 유아동복, 청바지 순입니다. 브랜드 가격, 물류비,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의류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서 고물가가 불러온 소비 불황이 반값 식료품에 이은 반값 의류까지 탄생시켰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 제정한 아름다운 예술인상 영화예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극예술인상은 90 가까운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배우 이순재가, 굿피플 예술인상은 어린이 환자 등을 도우며 선행을 이어온 배우 조인성이 받았습니다. 배우 김서영과 감독 임권택은 독립영화예술인상과 공로예술인상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20살쯤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할 때였습니다. 합숙소에 빈대가 들끓었죠. 식탁에 올라가 잠을 청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꾀를 내서 물을 채운 대야넷에 식탁 단리를 담가 놓았지만 빈대가 또 한 수 위였습니다.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낙하하는 고공 침투를 감행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일을 교훈 삼아
부하 직원을 빈대만도 못한 놈이라고 야단치곤 했습니다. 빈대한테도 배울 게 있는 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빈대도 콧등이 있고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옛 시인은 삽살개도 염치가 있다며 파렴치한 인간들을 꾸짖었습니다. 보아하니 염치는 삽살개 뱃속에나 있네. 늘 제밥 그릇이나 긁을 뿐 부엌을 향해 앉지도 않네. 밥그릇이 비어도 음식이 있는 부엌은 넘보지 않는 도리와 염치를 알더라는 얘기죠. 민주당이 강서구에서 압승을 거둔 뒤 조국 전 장관의 입이 나날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일구이연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혀를 뜻하는 일본어를 써가며 두 혀 속에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라고도 했죠. 그러더니 다음 날 너무 어렵게 말했다며 윤통 이런 풍선껌이라고 요약했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을 비틀어 입이 가볍다는 뜻으로 쓰는 요즘 말을 갖다 댄 겁니다. 거기에다 입만 벌리면 구라를 줄인 속어 입벌구까지 썼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는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야권 의석이 200석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되고 개헌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가 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보름째 검찰청사 주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켜 총선 승리의 흐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피의자의 포부가 사뭇 큽니다. 조국 사건 1심 재판부는 실형 2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잘못에 눈을 감은 채 반성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의 생생한 법적 정언이 잇따르고 있고요. 이쯤이면 보통 사람들은 부끄러워서라도 얼굴 들고 어디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는 유죄 판결 확정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마치 철갑인 양 두르고서 행세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유죄 선고가 나지 않았다는 걸 대단한 도덕적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되레 큰 소리를 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법리를 따지기 앞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옛말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다고 했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부끄러움을 알면 해야 할 일이 있다쯤 되겠죠. 그리고 그건 무건수행일 겁니다. 10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요즘 빈대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내륙은 200m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나흘째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13도, 인천 14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오늘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대구가 10도, 광주 12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훌쩍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 금요일에는 전라 서해안과 영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